어둠이 내린 대전 안. 촛불 하나만이 황금 옥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중국 5000년 역사상 단 한 명,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 그녀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소문, 친아들을 폐위시킨 기록, 수십 명의 신하를 처형한 명령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이토록 잔혹할 수 있는가? 하지만 정작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측천무후. 권력을 가진 여성이 치러야 했던 대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M153 고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측천무후의 일생을 다룹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 AM153과 함께 계속 만나보시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637년 당나라 수도 장안. 14살 소녀 하나가 궁궐문을 들어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조. 아버지는 하급관료. 어머니는 재혼녀. 신분도 배경도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눈빛 속에 감춰진 무언가. 황제 태종이 그녀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후궁으로, 수백 명의 여인 중 하나로.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 여인들은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독살 소문, 모함, 배신. 하루하루가 생존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배웠습니다. 글을 읽고 정치를 배우고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후궁들이 서로를 깎아내릴 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황제가 다른 여인을 총애할 때 그녀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미모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태종은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649년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후궁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사원으로 보내집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 것. 다시는 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 무조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26살. 인생이 끝난 나이. 사원의 작은 방. 회색 승복. 매일 반복되는 예불. 대부분의 여성은 여기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무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황제, 고종, 태종의 아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무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651년. 고종이 태종의 기일에 사원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납니다. 무조. 머리는 짧게 자랐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황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궁이었습니다. 유교 윤리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 하지만 고종은 결심합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반대가 거셌습니다. 신하들은 항의했습니다. 이는 예법에 어긋납니다. 조상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고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왕후. 고종의 정식 부인이자 궁궐의 주인. 왕왕후는 무조를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무조가 단순한 후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무조의 눈빛에는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왕후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무조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당시 궁에는 또 다른 후궁, 소숙비가 있었습니다. 소숙비는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왕왕후의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왕왕후는 생각했습니다. 무조를 끌어들여 소숙비를 견제하자.
그녀는 무조를 지원했습니다. 무조가 황제와 더 가까워지도록 도왔습니다. 왕왕후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무조와 소숙비가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자신은 중립을 지키며 황후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무조는 소숙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큰 것을 노렸습니다. 황후 자리 그 자체를. 654년 어느 날 무조가 딸을 낳습니다. 황제는 기뻐하며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잠시 후 황제가 돌아가고 왕왕후가 방문합니다. 왕왕후는 아기를 보고 미소 지으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기가 죽은 채 발견됩니다. 목이 졸린 흔적. 무조는 비명을 지릅니다. 누가 내 아이를 죽였나?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왕왕후.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기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왕왕후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기를 보러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조는 울부짖습니다. 황후마마가 아기를 죽였어요. 황제시여, 정의를 세워주소서. 고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조를 믿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의심합니다. 무조가 직접 자신의 딸을 죽였을 가능성. 황후 자리를 위해, 권력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하지만 측천무후의 인생을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왕왕후는 폐위됩니다. 소숙비도 함께 제거됩니다. 둘 다 궁궐 깊은 곳에 유폐됩니다. 그리고 655년 무조가 새로운 황후가 됩니다. 32살 하급 관료의 딸에서 제국의 황후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황후가 된 무조. 하지만 그녀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곳곳에는 그녀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왕후의 가족들, 소숙비의 지지자들, 예법을 중시하는 보수 신하들. 그들은 무조를 요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여자가 어떻게 황후가 될 수 있는가? 예법을 무시하는 이 여인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 무조는 알았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제거해야 했습니다. 왕왕후와 소숙비부터.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유폐되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조가 그들이 갇힌 곳을 방문합니다. 왕왕후가 말합니다. 황후마마, 이제 당신이 황후시군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조는 냉담하게 답합니다. 자비요? 당신이 내 딸에게 자비를 베풀었나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무조는 돌아섭니다. 며칠 후 왕왕후와 소숙비는 처형됩니다. 손과 발이 잘리고 술독에 던져집니다. 잔혹한 죽음. 소문이 퍼집니다. 황후가 왕왕후를 고문했다. 소숙비가 죽기 전 저주를 퍼부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갑니다. 다음은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 그 중 하나가 저수량이라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무조를 비난했습니다. 황후는 예법을 어긴 자입니다. 황제는 그녀를 폐위하셔야 합니다. 무조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수량이 역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증거는 한 하인의 증언.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수량은 처형됩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신하, 또 다른 반대파. 하나씩 하나씩 무조는 자신의 적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황후에게 잘못 보이면 끝이다. 그녀는 자비가 없다. 하지만 무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여성이 권력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남성보다 100배 더 많은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100배 더 냉혹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조는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성, 공감, 사랑. 그녀에게 남은 것은 권력뿐이었습니다. 660년대 고종 황제의 건강이 악화됩니다. 두통과 현기증에 시달립니다. 국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누가 나라를 운영해야 할까요? 무조가 나섭니다. 처음에는 황제를 보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합니다. 황후가 조회에 참석하다니 여자가 어찌 국정을 논하는가. 하지만 무조는 유능했습니다. 그녀는 관료제를 정비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제거했습니다.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를 등용했습니다. 과거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세금이 공평해졌습니다. 농업이 발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녀는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어지럽다.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다. 무조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은 내 성별만 본다. 그래서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더 무서워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성별이 아닌 권력을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675년 고종이 제안합니다. 황후를 천황으로 칭하고 나는 천재가 되겠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 무조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반발합니다. 특히 왕실 종친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은 무조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조는 그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그녀는 고발 제도를 만듭니다. 누구든 영모나 반역을 고발하면 상을 주는 제도. 이것은 공포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옆 사람이 고발자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한마디 잘못하면 영모죄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고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고자라는 이름의 고문기구들,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도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되었습니다. 무조의 권력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궁궐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무조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이용, 차남 이현, 삼남 이현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 사남 이단. 그들은 무조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권력의 위협이었습니다. 675년 장남 이용이 황태자로 책봉됩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무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냉혹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용이 어머니에게 간청합니다. 어머니, 제발 신하들을 덜 가혹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무조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저는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권력 앞에서 마음이 무슨 소용이냐? 이용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용이 갑자기 병으로 죽습니다. 23. 너무 이른 죽음.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황후가 독살했다.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제거한 것이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록에는 병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차남 이현이 새로운 황태자가 됩니다. 그는 형보다 더 강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더 당당하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은 너무 가혹합니다. 나라를 두려움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무조는 불쾌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갈등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680년, 이현에게 영모 혐의가 씌워집니다. 증거는 그의 저택에서 갑옷과 무기가 발견되었다는 것. 이현은 항변합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누군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현은 폐위됩니다. 유배지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곳에서 죽습니다. 또 하나의 아들을 잃은 무조.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 또 다른 이연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 황태자가 됩니다. 그는 형들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절대 순종하기로. 그는 무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을. 그렇게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는 만족했습니다. 마침내 통제 가능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끔찍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와 황제 사이에서 그녀는 황제를 선택했습니다. 683년 고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56세의 나이. 그의 재위 기간 중 대부분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은 무조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합니다. 삼남 이연. 그는 중종으로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는 단 2달. 왜냐하면 그는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종은 장인을 재상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폐하, 이는 너무 성급합니다. 중종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천하를 모두 장인에게 준다 해도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 무조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즉시 결정합니다. 며칠 후 중종은 폐위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이단이 황제로 옹립됩니다. 예종. 하지만 그는 허수아비였습니다. 모든 결정은 무조가 내렸습니다. 무조는 이제 태후의 신분으로 수렴청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태후는 어디까지나 임시직. 언젠가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 그녀는 원했습니다. 영원한 권력을.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스스로 황제가 되기로. 하지만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여성이 황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무조는 종교를 이용합니다. 불교. 그녀는 승려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경전을 해석하라. 여성이 황제가 될 수 있다고. 승려들은 고민합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아냅니다. 대운경이라는 불경. 그 안에 여성 전륜왕에 대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무조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나는 미륵불의 화신이다. 하늘이 나를 황제로 보냈다. 정치적 선전이 시작됩니다. 곳곳에 그녀를 찬양하는 글이 붙습니다. 신하들에게 압력이 들어갑니다. 황태후를 황제로 추대하자. 반대하는 자들은 제거됩니다. 690년 10월 무조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녀는 국호를 바꿉니다. 당나라를 패하고 주나라를 선포합니다. 자신이 새로운 왕조의 시조라고 선언하는 것. 연호는 천수, 하늘이 내린 수명. 그녀는 67세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5000년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여성 황제 측천무 후 그녀의 통치는 놀라웠습니다. 군사적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서역 지역을 안정시켰습니다. 경제는 번영했습니다. 농업 생산이 증가했고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발전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확대해 더 많은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를 발탁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그녀는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특히 유교 지식인들. 여자가 황제라니 천지가 뒤집혔다. 이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무조는 그들의 반대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고문과 처형, 공포 정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흥사라는 비밀 기구. 이들은 반대파를 색출하고 제거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의심만으로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고문실에서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귀족도 관료도 일반 백성도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이 끝장난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무조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70대. 여전히 권력은 그녀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측근도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권력 앞에 고개 숙일 뿐이었습니다. 노년의 무조는 총애하는 자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장창종과 장혁지 형제. 그들은 젊고 잘생겼습니다. 무조는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고 총애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들에게 빠졌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무조는 외로웠던 것입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온기를. 하지만 그것마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장창종 형제는 권력을 이용해 부패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무조를 직접 비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창종 형제를 겨냥했습니다. 705년 1월, 무조는 82살. 그녀는 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모입니다. 재상장간지와 장병원, 그리고 황태자, 2년 전에 폐위되었던 중종.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이 기회다. 장창종 형제를 제거하고 황제를 복위시키자. 하지만 실제 목표는 무조를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2월 20일 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장간지가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진입합니다. 장창종 형제가 잡혀 처형됩니다. 무조의 침실 문이 열립니다. 병상의 무조가 그들을 바라봅니다. 무슨 짓이냐? 장간지가 고개 숙입니다. 태우마마 간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태자께 양해하시옵소서. 무조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중종이 다시 황제로 복위됩니다. 국호는 다시 당으로 돌아갑니다. 무조의 주 왕조는 15년 만에 끝났습니다. 무조는 황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태우가 됩니다. 하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한쪽에 격리되었습니다. 그해 12월, 측천무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82살. 그녀의 마지막은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웠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명령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묘비에 글자를 새기지 말라고. 무자비, 글자 없는 비석.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녀는 후세의 평가를 두려워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말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녀는 역사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려 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측천무후가 죽은 후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대부분의 기록은 가혹했습니다. 잔인한 여인, 권력에 미친 요녀, 예법을 무시한 역적. 유교 역사가들은 그녀를 악마화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들들을 탄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무고한 신하들을 학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이 사실일까요? 일부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잔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그녀가 남자였다면 역사는 같은 평가를 내렸을까요? 중국 역사에는 잔혹한 황제들이 많습니다. 진시황,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통일 군주로 기억됩니다.
한무제, 전쟁으로 수십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성한 제국을 만든 황제로 기억됩니다. 당태종,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협박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군으로 칭송받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필요한 결단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측천무후의 잔혹함은 여성의 사악함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이 공정한 평가일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측천무후의 업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과거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신분 차별을 완화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영토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유능한 군주가 아니라 위험한 여인으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황제가 된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측천무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이야기,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이야기. 그녀는 완벽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잔혹했고 냉담했고 무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여성이 권력을 가질 수 없던 시대에 권력을 가진 여성. 그 길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자신의 아들들을, 수많은 신하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믿을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진실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것은 권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조차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역사가 그녀에게 공정했는가? 만약 그녀가 남자였다면 평가는 달랐을까? 그녀의 잔혹함은 정말 성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시대 권력의 본질이었을까? 측천무후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성이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자비, 글자 없는 비석. 그것은 측천무후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를 판단하라. 하지만 공정하게. 여기까지 측천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여성이 치러야 했던 대가. 역사는 승자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침묵당한 질문도 함께 남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M153 고전 이야기는 다음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